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무건대리, 표현대리 나왔는데요. 표현대리 하면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돼요. 표현대리 제도의 취지, 뭡니까? 거래안전. 거래안전, 외관법리.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대리권이라는 외관에 본인이 책임이 있으면 거래 안전상 상대방에게 본인 너 책임져라 라는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표현대리는 여러분들 무권 대리잖아요. 대리권 남용은 유효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순될 수 있지만 표현 대리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은 뭡니까? 대리권이 있냐 없냐, 대리권 수여에 표시가 있었냐, 그거에 관련된 거라면 얘는 그 남용 의사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모순되지 않더라. 상대방이 대리권 있는 놈으로 믿었어. 그리고 그걸 남용하는지 몰랐어. 그러면 둘 다 성립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가지고 대리권 남용, 그걸 남용했을 때 그 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결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바꿔서 나오면 바로 찍을 수 있으니까. 다음, 무과실책임.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135조는 무과실책임이면서 상대방의 선택채권이더라. 상대방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외관법리죠. 보세요. 원래 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 본인이 대리권 수여를 한 그 표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표시 행위 자체는 안 했는데 이 무권 대리인이 그 대리권이 추담될 수 있는 직함, 예를 들어가지고 뭐 회사의 대리, 뭐 이사 등 직함을 사용하는데 가만히 있어, 본인이. 원래 그거 하지마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본인 외관 형성의 책임을 져. 외관 법리에 따라 가지고 125조 가능하더라가 쟁점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표현 대리의 중첩이거든요. 우리 경합 무조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표현 대리도 경합이 가능하더라.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그걸 넘은 법률 행위를 하면 126조의 표현 대리가 중첩적으로 적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미 소멸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으면 129조의 표현 대리. 근데 그 권한을 넘어서 했어? 이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그 권한을 넘은 126조도 적용이 되더라.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129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냐? 이것도 됩니다. 뭐예요? 본인 책임 있는 거예요. 외관 법리인 거예요. 뭐냐? 이게 판례 키워드가 그거였거든요. 만약에 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자기가 대리 행위를 했어요. 그거랑 이 대리인이 얘 복대리인 선임해서 한 거랑 뭔 차이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니 얘가 스스로 이 무권 대리인이 스스로 했을 때랑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랑 뭔 차이냐? 똑같다. 상대방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가 정답이고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제당 3분을 안 넘기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하나만 체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려고 했냐? 아니냐? 허가를 전제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했냐 또는 뭐예요? 허가를 처음부터 배제 잠탈. 배제 잠탈이면 확정적 무효로 가가지고 날아가는 거고요. 요걸로 가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 가능해요. 계약금 해제는 별도의 약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입니다. 이 유동적 무효인 이 매매 계약과는 별개의 약정이어가지고 가능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신청 절차의 협력. 이게 첫 번째로 협력 의무 있냐? 협력 의무 있고요. 첫 번째로 협력 의무 있고, 두 번째로 얘가 협력 의무를 이행을 안 해. 그거를 소구할 수 있냐? 소송으로 구할 수 있냐? 자, 판사님 제가 협력 의무 이행을 안 하네요. 청구할게요. 소구 가능해요. 그다음에 근데도 이행을 안 해? 손배는 가능. 손해배상은 가능한데 뭐는 안 돼요? 해제는 안 됩니다. 해제는 안 됩니다. 해제는 안 돼요. 해제하려면 그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불이행해야 되는데 이건 매매계약이잖아요. 협력 의무는 이 효력을 받기 위한 그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체불 해제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유동적 무효가 나왔을 때 체불 해제가 나왔다 무조건 안 된다.
왜요? 채권적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라고 하잖아요. 판례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든 뭐예요? 매매대금 지급 의무든 이 신청 절차 협력 의무든 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체불 해제는 아예 안 된다라고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언제든지 유효될 수 있잖아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해제됐네요. 아, 확정적 유효로 됐네요. 그러면 뭐예요? 허가받을 필요 없이. 이게 핵심입니다. 허가받을 필요 없이. 허가받을 필요 없이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제됐으면 그냥 유효하게 되는 거지 따로 별다른 뭐예요? 허가? 이런 거 필요 없더라 라는 겁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아, 엄청 기네요.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리 아프게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밑에 내용부터 보는 거예요. 내용부터 보면서 한번 살펴본, 아, 혹시 이 사실관계가 뭔지를 유추를 하셔야 돼요. 이게 3번에서 힌트가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이 공서양속 103조 위반에 해서 무효야? 매매계약이 103조 무효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중매매밖에 없는데 우리? 배적가? 배임행위 적극가담 그거밖에 없는데? 아마 그거 관련된 거겠구나 한데 좀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사실관계가 이게 아버지고요. 얘네가 이제 아들이고요. 얘가 딸인데 아버지가 죽었고 X 토지를 2분의 1씩 상속을 받은 거예요. 2분의 1씩 상속을 받았는데 병이 얘한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박을 하기 시작해요. 야, 너 옛날에 죄 지은 거 있지? 나 그거 신고한다? 그러니까 너 신고 안 당하고 싶으면 이거 나한테 내놔. 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증여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증여. 병의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 그래가지고 증여계약이 체결됐는데 이제 바들바들 떨다가 을이 먼 훗날에 갑자기 아직 소유권을 넘겨주진 않았어요.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가 뭐라 그래요? 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너 을님 증여한다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하기도 전에 정한테 뭐예요? 넘겨준 겁니다. 뭐예요? 취소 사유잖아요. 유효합니다. 취소 사유잖아요. 유효합니다. 을은 병한테 증여계약에 따라가지고 2분의 1 지분 넘겨줘야 돼요.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을이 정이랑 매매계약을 또 체결한 거예요. 이중매매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에게 넘겨준 거예요. 정에게 넘겨줬다. 아, 제1 매수인이 병이고 제2 매수인이 정인 구조랑 똑같이 된 사안이더라. 그래서 보세요. 을과 병의 증여계약. 병이 을을 협박했어요. 을의 범죄 사실을 알리겠다고 강박해가지고 증여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아, 강박은 뭐예요? 취소 사유지. 무효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 아니고요. 을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진의의 의미,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뺏기기 싫은데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요 머리통 속에서는 뭐예요? 아, 증여할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 진이니까 얘 준다고 했잖아요. 비진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강박에 의해서 준다고 했으면 그건 준다고 한 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니고. 근데 정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나요? 아니요. 이중매매가 공서양속에 반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부동산 이중양도, 이중매매는 뭐예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지만 배임행위의 정의, 제2 매수인이 배임행위에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정의관념에 반해서 무효잖아요. 적극 가담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정에게 판 거예요. 그럼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 유효라고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강박을 이유로 병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요? 네, 할 수 있네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근데 틀렸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그것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146조, 취소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146조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언젠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때. 이때쯤이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불안해서 벗어났다고 했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이때인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나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146조. 이게 어려웠더라.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병에게 징역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왜요? 지금 보시면 원래 병에게 이거 아직 취소 안 했어요. 취소 안 했으면 을은 병에게 유효한 징역계약에 따라 넘겨줘야 되는데 정에게 먼저 팔아먹었잖아요. 등기까지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병에게 넘겨줘야 되는 의무는 이행불능이 됐어요.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 손해배상 책임 등등 져야겠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조건과 기한.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 조건이랑 불확정 기한이 그리고 불확정 기한에 관련된 내용들 되게 어렵잖아요. 구별하는 거. 그거는 저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거 여기 하면은 여러분들 또 한 5분 지나가니까 여기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행지체에 따른 확정지역은 이거 대여금 채무가 기한이 지나서 이행지체에 빠진 거예요. 그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잖아요. 지연이자 이거 자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변제기에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럼 계속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가지고 이행기를 정했습니까? 안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지연이자의 지연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려면 지연 손해금을 안 갚아가지고 그거에 플러스된 이자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통지랑 구별하시면 돼요. 통지는 안 돼요. 승낙은 조건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통지랑 구별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같이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변제. 여러분들 상계로 체크하지 마세요. 상계에 현혹되지 마시고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발생을 했어요.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갚아야 돼요. 변제기 언제 발생합니까? 지금. 이게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변제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변제기는 지금 바로 갚아야 돼요. 다만 이행 지체 책임을 언제 질 건데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거지 변제기는 지금부터. 왜?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는 지금 당장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요? 지금 당장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그러니까 상계를 다 빼고 나서도 변제기는 언제예요? 채권 발생했을 때예요. 의사표시에 도래한 시점이 아닙니다. 상계 표시한 시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이거는 앞에 문장은 맞는 거거든요. 조건 표시설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기 표시설 말고 차고 취소의 동기 표시설 말고 조건은 표시되어야 돼요. 조건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서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의사표시의 내용이에요. 표시되어야 돼요. 조건은 표시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맞고 뒤에 묵시적 할 수 없다? 이게 다 틀렸습니다. 묵시적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하나 그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 반환 청구권을 예금 명의자 아니라 실제 자금 대여자에게, 자금 출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그때만 명시적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금융실명제가 아닌데 묵시적이 안 돼? 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묵시적은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가능하더라. 다음. 이거 형성권입니다. 이것도 그냥 결론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건 여러분들 안 틀리실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헷갈리실 거거든요. 여러분들 형성권은 되게 강력한 권리잖아요. 내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성권 가지시면 좋잖아요. 형성권적 기한의 특약으로 추정해야 내가 형성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끝나는데 원래는 더 많거든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면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냐. 만약에 조건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전부 다 없어져요.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시키지 말고 난 계속 그동안 이자 받고 싶은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사람은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무자야 너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 라는 특약을 맺었는데
그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 자동적으로 채권자 의사에 기하지도 않고 뭐야 기한이 상실됐어? 라고 할 거냐, 아니면 채권자가 나 형성권까지 가졌네, 아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판례로 보시면 시간상 보세요. 그래서 채무자가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전액을 변제해야 되게 볼 거냐, 이게 자동적으로 전액을 변제해야 되면 그동안의 이자는 못 받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돈 빌려주고 이자 타먹으면 되는데 채무자가 만약에 기한에 이행을 하지 않았어, 그럼 다 갚아야 돼요.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채권자도 돈 빌려주고 이자를 타박 타먹을 거냐, 아니면 도저히 말이 안 듣는 것 같아, 얘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럼 그때 형성권을 행사를 해서 전액 변제할 것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그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형성권, 되게 강력한 권리를 준다는 측면에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을 특약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495조 유추 적용이거든요. 495조 유추 적용. 원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그게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으면 뭐예요? 상계할 수 있다라는 495조. 요거를 제척 기간도 유추 적용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 없고 틀렸습니다. 제척기간은 직권이고요. 소멸시효는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나중에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여러분들 주시고, 원래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어가지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같이 소멸하는데, 그거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래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헷가닥 해가지고 없는으로 읽어가지고 뒤에 틀렸다고 하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이런 말이 나오면 있는 이런 거에 되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인이 주채무 소멸해도 내가 갚아줄게 라고 약정을 한 경우처럼, 그런 경우가 있으면 뭐예요? 보증채무의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없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 부작위는 위반행. 부작 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166조 2항. 166조 2항. 그러니까 이게 뭐랑 구별해서 나오냐. 보세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는 거지 이렇게 자주 바꿔서 나오더라.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해서 자주 바꿔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부작 위반 행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5번 도급 3년 맞아요. 도급 3년 이거는 약간 163조, 164조 3년 1년 그 시효 기간은 대표적인 것들만 여러분들 좀 외우세요. 기출된 것만. 추가적인 거는 나오면 틀리지 뭐 약간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전혀 결정적인 지문은 아니에요. 자, 15번.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소멸시효네요. 볼게요. 소를 제기했는데 언제예요? 이때를 변제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 시효 완성이 안 됐네요. 그러면은 소를 제기했는데 취하 나오면 무조건 170조 1항 2항 물어보는 거예요. 취하 각하 기각 각하 취하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뭐예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비슷한 중단 조치를 하면 언제부터? 최초 소재기부터. 그러니까 취하됐으면 그 6개월 내 뭔가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보세요. 취하됐으면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6월 내 중단 조치를 해야 된다. 조문 한번 볼까요? 조문 보겠습니다. 재판상 청구가 원래 시효 중단 사유인데 각하 기각 취하가 있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뭐예요? 내가 재판상 청구 되게 강력한 권리 행사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고 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취하 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하면 되더라.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니은. 그래서 갑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되거든요. 여러분 소멸시효의 제도의 취지가 뭐예요? 이건 제도 취지로 그냥 설명하고 말게요. 말로만.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얘 잠 잤습니까? 재판상 청구했어요. 뭐만 안 갖췄을 뿐이에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안 갖췄을 뿐이잖아요. 물론 이 결과, 이 소송에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이 될 겁니다. 근데 얘 잠 잤어요? 재판상 청구했어요. 양수은 지금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돼요. 중단돼요. 잠잤냐 안 잤냐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소멸시효에서는. 그래서 잠 잤더라.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설사 내가 양수인인 채권 양수인이 대항 요건을 못 갖췄는데 그럼 채무자한테 돈 내놔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 내놔라고 얘기한 건 법적으로 돈 내놔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돈 내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권리를 행사한 거잖아요. 권리 위에 잠을 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다시 진행? 재판 계속 흐르고 있어요. 돈 내놔 하고 있어요. 재판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거잖아요. 승소했을 때. 그래가지고 소멸시효는 이때가 아니더라. 언제예요? 재판이 확정됐을 때. 이때가 아니라 확정됐을 때. 그러니까 소 제기 때부터가 아니고 재판 끝났을 때부터 다시 10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문 문제입니다. 다음. 이게 여러분들 요거 증명책임 관련해 가지고 되게 어려운데 397조 1항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 금전 채무 불이행의 특칙. 근데 손해배상액의 예정. 여러분들 나중에 사건 맡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손해배상금 청구하고 여러분들 하실 때 손해액이 얼마냐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 손해가 발생한 건 맞아. 제가 채무 불이행을 했고 손해가 발생한 건 맞는데 그래 그게 얼만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려면 얼마인지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증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손해가 얼마지?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는 당연히 뭐 1억이 발생했겠지 하는데 아니 엄청 복잡해요. 그거 하기 싫어서 예정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액을 얼마로 예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뭐예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귀찮은 거 손해 발생 및 그 손해액 증명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증명책임 완화하기 위해서 예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특별 손해네요. 특별 손해. 기준 시점 물어보는 겁니다. 체결 시간. 체불시. 특별 손해에서 물어보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준 시점과 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지의 대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뭐예요? 그 특별한 사정 자체예요. 그 특별한 사정 자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판단 시점은 우리 채무불이행 시. 왜요? 채무불이행은 후발적 불이행이잖아요. 계약이 체결된 후에 불이행하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 이후에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후발적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돼가지고 채무자에게 갖게 되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것도 불능시부터입니다. 채무불이행시부터. 왜냐하면 여러분들 166조 1항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잖아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행불능의 손해배상은 언제 발생해요? 이행불능이 있어야 내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시부터 한 거예요. 계약 체결 시에는 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조차 안 했어요. 그때는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서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손해배상 예정, 특별손해까지도 포함된다. 모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거 예정할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예정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정할 때 여러분들 이것까지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증액해달라고 못해요. 실제 예정액은 1억인데 실제 발생한 손해가 까보니까 2억이야. 1억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포함되고요. 증가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 휴업손해 통상. 이거는 휴업손해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 이거 통상손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냥 공식입니다. 영업용 건물이 멸실됐으면 뭐 일부든 파괴든 뭐든 상관없이 휴업손해는 무조건 통상손해예요. 휴업은 뭐예요? 대체할 만한, 얘가 지금 멸실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영업을 했으면 벌었을 이익, 통상적으로 벌었을 이익, 통상손해입니다.
요게 개념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전부 다예요. 앞에가 뭐로 현혹을 하든 휴업손해는 무조건 통상손해로 빼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거 되게 우리 자주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죠. 이거는 요것만 알고 가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부담부분형 절대효,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 절대효잖아요. 일체형 절대효와 부담부분형인데, 일단은 연대 채무 관계에서 절대효가 미치는 게 딱 7가지예요. 이건 두 문자를 따서 외우세요, 여러분들. 일체형 청경채입니다. 여기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 청경채 많이 드시잖아요. 청경채. 그 다음에 여기는 면상혼손대. 면상이 아주 혼란스러워 해가지고 면상혼손대. 상계는 좀 세모. 왜냐면 상계는 1항이랑 2항에 따라가지고 1항이 일체형이고요. 이게 부담부담. 저는 별도로 설명 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행 청구. 이행 청구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전부에게 미친다. 그 다음에 경계로 인한 채무 소멸은 뭐예요? 우리 채권 전부에 미친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의 효력도 연대 채무 전원에게 미치는데, 면제는 부담 부분에 한해서. 그 다음에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도 그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도 그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조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두 문자 정도만 따시면 되는데, 상계는 내가 상계했을 때는 전액. 근데 내가 상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연대 채무자가 그거를 활용하면 그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원래 을은 갑에게 연대 채무자잖아요. 근데 갑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받았어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이 되면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가 507조거든요. 이거 혼동.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동이라는 거 찾으셨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이 1번이 혼동인지 아닌지를 아셨으면 되는데, 이게 혼동인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지문을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문자도 막 땄는데, 이제 권무가 동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면 혼동이더라. 그래서 권무동주라고 외웠거든요, 저는. 이게 워낙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혼동, 면상혼소, 옆에 부담부분형이었구나. 전부 X. 전부가 X지. 그 다음에 반대 채권인데 을이 상계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2항으로 가서 부담부분형. 그러면은 이 을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을의 부담부는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2, 1억 8천이니까 6천이네요. 6천만큼만이죠. 전부를 이런 거 같네요. 전부를. 이런 걸로 바로 틀리고 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청구는 전부. 청구는 일체형. 효력이 없다. 틀렸네요. 다음에 면상혼소. 부담부분형. 그러니까 6천만 원.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6천만 원 면하죠. 6천만 원. 을한테 면제해줬으면 을의 부담부분만큼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1억 2천에 면하는 게 아니고 6천만 원을 면하고 1억 2천만 원이 남겠죠. 그 다음에 정의 을병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연대보증한 경우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맞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요거 해설에다가는 굵은 글씨 표시를 잘못해놨어요. 위쪽에다가 하셔야 돼요. 이거 해설에다가 제가 굵은 글씨 표시를 밑에다가 해놨거든요. 그 위에다가 하시면 돼요. 위에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채무자 전원을 위해 가지고 보증인이 된 사람이 이걸 다 갚았어요. 그럼 연대 채무자들은 그거 다 갚아줘야 돼요. 다 구상할 의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구상 관계가 쪼개지는 건 저 문제풀이 강의 때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지체, 책임. 이거 시가 기준 하는 것도 여러분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시가 기준, 시가 판단하는 거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시죠? 그냥 이것도 두 문자거든요. 최상경 씨가 한 분 계시고요. 불당 씨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거당 씨가 한 분 계십니다. 이행 지체는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당시의 시가고요.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은 불능 당시 시가고요. 이행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은 거절 당시 시가입니다. 1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최고할 당시? 아니네. 우리는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시가로 가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최고했을 때잖아요. 안 되죠. 최상경시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바로 틀렸다. 바로 1번 찍고 답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2번. 이게 불확정 기한이거든요. 불안. 여러분들 이행기에 정함이 있는 채무,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 불확정 기한이 있는 채무, 이행 지체 책임을 지는 시기랑 그 뭐예요? 소멸시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되는데 지체 책임은 불안이에요. 불안. 안 떼. 안 떼. 채무자가 안 떼. 기한이 도래하면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더라. 아시겠죠? 이게 불안입니다. 원래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기에 정함이 있으면 그때부터 지체 책임, 지체 책임이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를 보셔야 됩니다. 지체 책임. 그러니까 알지 못했으면 지체 책임 지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이거 많이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이행 지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은 이거 이자가 아니에요. 법정 과실이 아니에요. 금전의 사용대가로 발생하는 그 법정 과실인 이자가 아니라 지연 손해금입니다. 너 돈 안 갚아? 그러면은 너 손해배상으로 그 연 5%씩 계속 이자 붙는다라는 손해배상이에요. 요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게 576조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거든요. 요것도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예요.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 담보책임에 이행기가 있습니까? 이행기에 약정이 있어요? 약정 없잖아요. 정함이 없는 채무잖아요. 불확정 기한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거든요. 그러니까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기에 정함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조문 내용이에요. 다음에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했네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 이 양수인이 좀 특이한 놈이에요. 뭐요? 대항 요건을 안 갖췄네. 청구를 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럼 청구가 적법해야지. 내가 돈 내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그래야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대항 요건이 그 소송 계속 중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소를 먼저 제기했네.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를 양수해놓고 통지를 안 했어. 근데 우리 법원에 가가지고 야 돈 내놔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통지가 도달했네요. 언제 적법해져요? 이 청구 자체가 언제 적법해집니까? 이때. 통지 도달한 때부터. 통지 도달한 다음 날부터. 통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재기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재기 시가 아니라는 점. 이 청구가 적법해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네, 다음 채권자 대위권에 관련된 이거 또 그냥 공식이거든요. 무자료는 요건이 아니다. 원래는 보필불대 해가지고 보전의 피보전 채권,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 그 다음에 채무 불행사, 권리 불행사, 그다음에 피대위 권리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얘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얘가 돈이 한 푼도 없어. 쟤한테 받아올 권리밖에 없어. 그때나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정 채권,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 채권이라고 생각해봐요. 제가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사람한테 있는데 그 물건을 얘가 다른 사람한테 받아와야 돼. 얘가 100억이 있는데, 채무자가 100억이 있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나한테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무자력의 요건이 아닌 거죠. 얘가 거지가 아니어도 물건 자체는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있다고요. 대위 권리에서. 요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또 마찬가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임차권, 금전채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사안이었냐. 이건 사안을 설명드릴게요, 가볍게. 갑이 을이랑 임대차 계약을 해결했는데 이게 해지가 된 거예요. 임대차가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임차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02호. 그럼 이제 빈집 되잖아요. 병이랑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갑이 집주인이고 을이 우리 계약 기간 이때 만료됩니다. 해지됐어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나가. 그럼 얘는 병은 자신의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임대인 집주인이 얘한테 야 102호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된다. 이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행사상 일신 정소권이에요. 아, 2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개. 한 2개 정도가 유력한데, 일단은 재산분할 청구권만 알고 계세요. 재산분할 청구권, 유류분반환 청구권 2개 정도만. 이게 채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채취를 최대가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내 채무자가 지금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안 해. 그러면은 내가 이놈의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더라. 요게 가능하더라. 이게 가능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거 2개보다 해설을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채권자 취소권 나와 있잖아요. 요거 공유물 분할 청구권. 조합의 탈퇴권. 이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죠. 조합의 탈퇴권은 내가 탈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행사상 일신 전소권 아니야? 아닙니다. 조합을 탈퇴하면 뭐가 발생하냐면 지분 계산해야 돼요. 야, 내가 투자한 그거 지분, 그 돈, 금액 나한테 돈 내놔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대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조합을 탈퇴시킨 다음에 탈퇴함에 따른 지분 계산 돈으로 하잖아요. 그 돈 내놔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 막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헷갈리실 거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이게 그 보전의 필요성 관련된 쟁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자, 다음 넘어가서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관계 길면 채권자 취소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채권자 취소 나와 있고요. 일단은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지부터 체크.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 오케이 패스했고 그 다음에 을은병에 대해 가지고 대여금 채권을 양도했네요. 요거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그림 그릴게요.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이게 수익자고 얘가 채무자고 얘가 취소 채권자입니다. 얘한테 금전채권이 있는데 을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을이 돈이 하나도 없어. 지금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아.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 뭐였냐?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금전 청구권이었어요. 근데 이 재산, 이 채권을 얘한테 넘긴 겁니다. 얘한테 채권 양도한 거예요.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가 되는 거예요.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수익자는 이 피보전 채권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시효 소멸 할 수 있어요? 최대랑 헷갈리시죠? 최대는 안 되고 최취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본문으로 가서 볼까요? 그래서 우리 수익자는 채권자 취소 소송의 수익자는 이 피보전 채권이 시효 소멸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냐. 보세요. 이 피보전 채권이 만약에 시효로 소멸하잖아요. 피보전 채권이 없어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그럼 청구 기각 납니다. 청구 기각 나면 땡큐네. 청구 기각 나고 만약에 이게 인정이 돼가지고 인용이 돼. 그럼 나 받은 이 채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가액배상이든 원상회복이든 해줘야 되잖아요.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피보전 채권 법률상 이익이 있다. CF 최대까지만 비교하겠습니다. 최대는 안 돼요. 최대는 안 되고 최대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먼 훗날에. 그 다음에 만약에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 정이 병에게 만약에 돈을 받았어요. 그 채권을 실제로 채권 양수 해놓고 그 돈 내놔서 돈을 받았어. 그럼 갑은 어떻게 해요? 야, 그 받은 돈 내놔 하면 되는데 아직 그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안 받았으면 뭐예요? 채권 양도 취소되었다고 통지를 해라. 여러분들 채권 양도가 취소 해제되면은 뭐예요? 양수인이 다시 우리 채권 양도 취소됐으니까 채무자한테 통지하거나 우리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통지를 철회하잖아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채권 양도의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다음에 사회행위로 취소되어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대위에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상대적 효력. 상대적 무효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림을 보시면 얘였나요?
네, 여기였잖아요. 이 채권량도 이렇게 넘어간 채권량도가 취소되었다고 해도 그게 얘한테 복귀되는 게 아니라 취소의 효과는 누구 사이에서만? 얘랑 얘 사이에서만. 취소 채권자와 얘 사이에서만 가상적인 우리 머릿속에서 야 이게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 재산이 경매로 갔을 때 얘가 먹을 수 있는 거지 얘한테 복귀하는 게 아니라고요. 얘한테 복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상대적 무효설이잖아요. 상대적 무효설 하나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채권이 복귀한 게 아니니까 얘가 이걸 대위해가지고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겠어요? 얘 권리가 아닌데 피대위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정지조건부라고 해가지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보전 채권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변제기도 도래할 필요 없고 금전 채권이면 되는데 적어도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되잖아요. 이후에 발생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정지조건부 채권 지금 뭐예요? 변제기 도래 안 했어요. 변제기 도래 안 해도 변제기 도래 상관없어요.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조건부라고 해서 그거 피보전할 수 있다가 쟁점이고요. 다음에 사회행위 후 가액 저당권을 취득했으면 이거 공제하면 안 되죠. 요거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 사회행위에 의의하세요? 사회행위가 뭐예요?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공담이라고 쓰겠습니다.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 이거 팔아먹는 거잖아요. 이거 팔아먹는 거더라. 그래가지고 보세요. 만약에 이 A라는 놈이 지금 이거를 팔아먹는 거예요. 1억짜리를 팔아먹었어. 얘가 다른 우선 채권자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1억짜리 부동산 자체가 책임재산이 되는 거죠. 나중에 얘가 파산하거나 우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갔을 때 얘의 일반 채권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요거 1억짜리 나눠 먹는 거잖아요. 요게 책임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회행위하고 양도했어요. 양도하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됐네? 선생님 근데 저당권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 1억에다가 3천만 원짜리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3천만 원짜리. 그러면은 이 3천만 원이 얘한테 가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원래 1억짜리가 책임재산이었는데 사회행위 이후에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이 3천만 원을 우리가 못 받아요? 아니에요. 1억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그 말인 겁니다. 책임재산이 처음부터 1억이었고 1억짜리가 넘어갔으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1억은 받아가야죠. 그래서 가액 배상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 너 이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야 팔지 말고 1억을 내놔 그러면은 야 1억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갖고 와. 현금 갖고 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재산을 건드렸냐 그걸 보시면 돼요. 책임재산이 넘어간 게 1억을 전부 넘어갔으면 1억을 갖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랑 구별하시면 되냐. 만약에 이 A라는 거에 처음부터 1억인데 3천만 원짜리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럼 일반 채권자들이 먹을 수 있는 비율은 뭐예요?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공동담보 가액, 그때 책임재산은 7천만 원이라는 점. 요거랑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에 동상은 원상회복 현물 반환이면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동산은 갖고 오려면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 자기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직접 자기에게 핵심. 직접 자기에게 안 되는 거는 채대에서 더 많이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이게 여러분들 그 482조 1호 문제거든요. 482조 2항 1호 문제예요. 즉 뭐예요? 이거 조문 볼까요?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대위를 부기하면 뭐예요? 담보 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위할 수 있으나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나 제3취득자는 대위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변제자 대위 여러분들 어려워하시죠?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갑이 채권자고 권자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보증인. 보증인이 돈을 대신 갚아주면 채권자가 얘한테 가지고 있던 저당권을
저당권 등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게 변제자 대위잖아요. 그러면 보증인이 채권자 이 건물에다가 만약에 이게 등기부예요. 등기부. 그러면은 여기 1, 갑, 뭐 3천만 원짜리 저당권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얘가 이 피보전 이 피담보 권리, 피담보 채권을 돈을 다 갚아줬어요. 그럼 이 저당권 말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당권 소멸하는 거잖아요. 왜요? 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던 그 채권이 다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가지고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돈 다 갚았으면 담보 지워야지. 은행에 우리가 영끌해서 은행에 돈 빌려서 한 80% 돈 빌려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평생 융자를 다 갚으면 그때 우리 집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은행의 저당권을 지울 수가 있다고요. 근데 보증인이 돈을 다 갚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얘가 돈을 다 갚아주면 이 저당권을 병이 대신 행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병 있음이라고 부기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했다? 이걸 안 했으면 이거 지워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만약에 보증인이 이 갑의 피담보 채권을 다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삭제가 됐는데 병이 나 있음이라고 주장 안 하는 상태에서 정이 여기로 들어왔다고 이걸 샀다고 쳐봐요. 이 아파트를. 그럼 정은 뭐예요? 이 아파트 깨끗하네. 갑 이거 지워졌네. 깨끗하네? 그럼 나 이거 전체 다 먹을 수 있겠네 라고 신뢰했겠죠. 근데 갑자기 병이 나타나는 거야. 야, 나 있었어.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갚고 다 갚았어? 네가 이거 저당권 행사하고 싶어? 대신 행사하고 싶어? 그럼 빨리 부기등기해. 빨리 부기등기해거든요. 근데 여기 정 말고 무가 있었던 거예요. 이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던 겁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어차피 얘 거 날아가도 이거밖에 못 먹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밖에 못 먹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선순위 저당권의 담보 가치는 저건 내 거 아니야. 내 거는 요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부기 등기를 하든 말든 애초에 요 무의 기대는 뭐예요? 후순위 저당권자의 기대는 난 요거밖에 못 먹는 애였어. 그러니까 얘가 부기 등기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더라 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이거 어디 갔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부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당물의 후순위 근저당. 얘는 어차피 선순위 거 빠진 것만 먹는 놈이더라. 그러니까 부기 등기로서 얘의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가 전혀 없더라 라고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채무자면요. 여러분들 그냥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주채무자면 다 동일합니다. 보증인이 있든 말든 담보물이 있든 말든 어음수표가 발행이 됐든 말든 전부 다 동일해요. 왜? 얘는 종국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뭘 갚든 말든 얘가 만약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갚아줬어요. 그럼 보증인 입장에서는 땡큐잖아요. 근데 보증인이 없는 채무를 갚았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야, 내 걸 먼저 갚아줘야지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얘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주채무자니까 변제자가 주채무자면 무조건 동일하다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게 객관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물상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만약에 제가 1억짜리를 담보로 제공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2억짜리 담보를 제공했으면 야, 나중에 다 갚았을 때 내가 2억만큼 나는 1억만큼 그 비례해가지고 채권자 대위하자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은 뭐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물상보증인이 뜯으러 갈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상보증인, 채무자는 종국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종국적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을 했으면 그 아파트는 뭐예요? 곧 물상보증인이 나한테 변제자 대위하러 들어오겠구나 라고 기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 이겨요. 채무자로부터라는 말이 나오면 변제자 대위에서 무조건 후순위로 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법리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지명채권 양도입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양도 대항할 수 있다. 네.
요거 3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3개 키워드 찍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면 뭐예요? 그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원래는 없잖아요. 그게 451조 1항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으면 아무런 이의 없어. 완전 난 클린해. 내 채무 완전 클린해. 나 항변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승낙을 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서요. 선생님 근데 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시나요? 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시나요?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채권의 성립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뭐 채권 그 불법 목적에 의해 발생된 채권의 항변 사유 다 포함하는데 딱 하나 빠집니다. 450조 이하. 우리 판례는 뭐예요? 채권의 귀속. 채권의 귀속. 우리 이중양도 배우잖아요. 뭐예요? 변제기가 아니라 통지. 확정일자 있는 통지 승낙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그 순서에 따르잖아요. 그것만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 한번 볼까요? 채권 귀속에 관한 우려를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통지 승낙 유무와 그 선으로서만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채권의 이중 귀속은 무조건 450조에 따라서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양수인한테 근데 어떡하지? 이미 저 사람이 나한테 확정일자 갖춰가지고 통지해가지고 난 이미 채권이 넘어갔는데 주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주채무자 되면 보증인도 무조건 미친다. 이게 주채권을 양도하면 보증채권도 같이 양도되는 거고요. 그 대항 요건도 얘한테는 갖출 필요가 없더라. 뭐예요? 보증채무의 부종성 하나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채무자 갖췄으면 보증채무 미친다. 이렇게 키워드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림 그리겠습니다. 갑이 양도인이고요. 채무자고요. 네, 얘가 양수인이에요. 갑이 을에 대한 1억 원짜리 금전 채권이 있는데 이걸 얘한테 넘겼네. 이거를 얘한테 넘긴 상황입니다. 왜 넘겼냐 보니까 갑이 병한테 1억짜리 빚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1억 채권이 있었으니까 갑이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얘한테 1억 원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 권리 당신한테 줄게. 그럼 병 너는 얘한테 1억 달라고 하면은 우리 쌤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 을은 이게 변제됐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야 병아 근데 갑이 1억 원 갚았는데 너? 내 채권 말고도 별도로 따로 1억 원 줬더만 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얘는 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죠. 이게 일로 넘어간 것 뿐이에요. 이거는 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체크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만 해주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금지 특약,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뭐예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선의의 의미는 선의 또는 무중과실. 여기서 중과실이 또 나옵니다. 요거 조문 한번 볼까요? 보세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 양도금지 특약을 하는 거예요. 채무자랑 채권자 사이에서 야 채권 양도하지 마라 채권자야. 그래 해놓고 양도권을 상실하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그 선의의 제3자려면 선의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라고요. 얘 뭐라고 나왔죠? 경과실. 그래서 경과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과실이면 그걸로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의의 양수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에 양도금지 특약, 압류전부 명령 이전될 수 있다. 이거 3개 키워드 찍고 가는 거예요.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누가 하는 거냐? 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야, 니들끼리 양도금지 특약 하든 말든 법원이 하라는데, 법원이 하라고 하는데, 너네들끼리 압류 금지 채권을 만들어내는 것은 채권자에게 부당함으로 라고 판례가 키워드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압류 전부 명령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들끼리 양도금지 특약 하든 말든 법원이 하라고 한 건데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전될 수 있어요. 라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갑, 을, 병으로 하는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여러분들 그냥 진짜 그냥 요것도 키워드만 찍고 갈게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 요 둘 사이에 인수인 둘 사이에 있으면 뭐예요? 조문에 따라가지고 승낙. 무조건 채권자 승낙. 이거 지문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채권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합니다. 승낙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얘한테 돈 받을 사람인데 얘가 갑자기 얘한테 채무가 넘어갔대. 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 승낙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에 법정대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행인수 찍고 법정대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법률상 이익. 변제할 정당한 이익, 법률상 이익 뭐예요? 변제하지 아니하면 집행을 받거나 자기 권리를 상실하게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행인수 그냥 그림 한 번만 보겠습니다. 조금 걸리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갑이 을로부터 얘가 매수인인데 EX 아파트에 이게 1억짜리인데 여기 6천만 원짜리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3천만 원짜리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을과 갑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1억짜리인데 그러면은 매매 대금은 7천만 원으로만 하자. 요거 깐 거. 7천만 원을 매매 대금으로 하면서 우리 둘 사이에 3천만 원은 내가 갚는 걸로 할게. 이게 저당권이 갑의 채권자 병이 설정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갑, 너 병에게 너 지금 3천만 원 빚져가지고 저당권 설정 당했지. 그러면은 우리 둘 사이에서는 요거 내가 갚는 걸로 하자. 라고 이게 이행인수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가 이거 안 갚아. 그럼 병이 들어오겠죠. 저당권 실행하겠죠. 그럼 소유권 취득한 을, 이거 아파트 상실하게 돼요.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게 될 지위. 그래가지고 이행인수인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림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 의사에 반해서 중첩적 가능해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인수인이랑 채권자가 중첩적 채무인수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의의 의사에 반했는데 을이 만약에 집에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좋은데? 왜요? 나 말고 돈 갚을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거예요. 땡큐지.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 을 입장에서는 자기 말고 돈 갚을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하다. 그래서 중첩적은 을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불분명하면 보세요.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하면 중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요? 이거 면책적으로 봐버리면 누구한테 너무 불리하다? 채권자한테 너무 불리하다. 뭐예요? 채권자는 얘가 채무자인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알아서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된대. 그러면 이건 채권자한테 너무 불리하다.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유리하게 우리 돈 갚을 사람이 2명이 되도록 하는 걸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첩적이고요. 그래서 중첩적이 키워드고요. 다음에 부탁을 받으면 연대로 가야 돼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즉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인수인이 들어갔으면 서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로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탁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주관적 공동관계에 없는 부진적 연대채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았냐 안 받았냐로 구별하는 거예요. 뒤에 안 읽으셔도 돼요. 요거 2개만 보면 충분히 답을 찍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다음, 25번 채권의 소멸 나왔습니다. 요것만 하고 5분만 쉴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맞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뭐가 핵심이냐면 공탁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변제 공탁을 언제 할 수 있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2문자 딴 게 거부갈이거든요. 거부갈, 그 아이스크림 거부갈.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해. 이행을 거절해. 안 받겠다고 거절하거나 혹은 뭐예요? 불능. 그 수령을 불능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지금 채무자가 돈 막 주려고 하는데 그걸 못 받고 있어. 그래서 거북알 혹은 알 수 없을 때,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거부알인데 거북알이라고 외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뭐예요? 채권자가 받는 거를 거부해. 혹은 받을 수 없어. 채권자가 누군지 몰라. 그때 변제 공탁을 해가지고 채무자가 빨리 변제 효력 발생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인데, 거기에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제도의 취지랑 안 맞는 거잖아요. 넘어가고요. 다음,
이거는 무조건 그 경계, 이걸로 봐야 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 앞에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첩적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으면 경계가 아닌 준소비 대차로 봐야 돼요. 경계로 봐버리면 불합리합니다. 동일성 유지가 핵심이거든요. 기존의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드는 거는 경계나 준소비 대차가 동일한데 경계는 동일성이 소멸해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담보를 잃고 채무자는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너무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동일성을 유지하는 준소비 대차로 본다. 요거는 그냥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명백하지 않으면 그냥 준소비 대차다. 이렇게만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좀 개별적인 지문이긴 한데 벌금제, 국가가 이 사람이 벌금을 안 내. 자, 벌금 내세요. 지금 당신 형사 판결 확정됐으니까 500만 원 벌금 내세요라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되게 개별적인 판례인데 요건 그냥 암기 사항이니까 한번 체크해 주세요. 다음에 상계, 이거 상계랑 부진정 연대가 나오면 뭐부터 보셔야 되냐? 전액. 전액부터 보셔야 돼요. 전액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상계 계약도 미친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원래 종례 판례는 상계는 부진정연대 채무관에 절대효가 없다라 그랬거든요. 근데 상계는 뭐예요? 돈 갚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진정연대 채무자들에 대한 우리 갑의 채권자, 이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만족을 얻어서. 현실적인 만족을 얻어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는 거는 동일하지 않냐? 뭐랑? 변제, 대물변제, 공탁이랑. 그러니까 대변탁상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대물변제, 변제, 공탁, 상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관에서 절대효가 인정이 되더라 라고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상계 계약도 마찬가지더라 라는 거예요. 다음에 중과실 때문에 못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약간 496조. 이거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고의의 불법행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거든요. 고의의 불법행위로 하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예요. 아, 이거 여러분들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면 합의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거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한다. 얘가 돈을 안 내니까 내가 얘한테 두들겨 패. 그럼 저는 손해배상 채무자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팬 놈이 상계하지 마라 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상상하시려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두 문자 하나만 따드릴게요.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배우님이에요. 고수 아시죠? 고수님. 그래서 고수님이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불쌍해요. 이분은 상계를 인정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요. 상계 안 돼. 상계 해줄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채권을 동 쓰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내가 이제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아가지고 내가 라니라는 분은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은 상계 인정해줘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피해자. 피해자는 상계가 가능한데 가해자는 상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불쌍하니까 상계를 인정해주자.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사실관계에서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수동채권, 원래 고수는 상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과실까지도 그게 인정되겠냐? 아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 이어야 된다. 중과실은 그 경우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체크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 38분에 다시 시작할게요.